네. 자, 7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 일부가 바뀐다고 합니다.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, 이 공공주택 유형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가 되고, 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시범 공개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 또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, 자,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무주택자들의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는데요. 저도 무주택자이기도 하고요, 아직. 네. 이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잖아요. 네. 이 집값을 모두 내 돈으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대출을 받는 분들은 주택가격 대비 많이 받길 희망하지만 이 담보대출이라는 게 또 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까봐 정부는 그 대상 주택가 비율을 억제시켜온 게 현실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이번 달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에 대한 조건 가운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모두 완화시켰고요.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9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고요.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1억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혼란이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이 투기과열지구 문제인데 이 그렇죠. 부분은 네. 좀, 네,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런 분위기와 여론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가열 지구는 종전에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, 또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에는 5억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8억 원 이하로 완화를 했고요. 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같은 수도권은 9억 원 이하, 또 우리 울산처럼 이 광역시는 8억 원 이하의 집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이 부동산, 집값 얘기를 할 때 DTI, LTV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네. 전에도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. 이 네네.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일단 우대 혜택에서 이 LTV, 그러니까 이 담보 인정 비율이 기존보다 10%포인트에서 최대 20%포인트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. 네. 이번에 이 기준 완화로 우대 혜택이 생겨난 투기 가열지구의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%, 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60%로 10%포인트씩 상향이 됐습니다. 네. 다만 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저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담보대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주택은 결국은 자기 부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울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보면 이 수도권의 그런 신도시 지역과 좀 맞춰서 이렇게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떻나요? 맞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3기 신도시 정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, 이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더라고요.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가 이 3기 신도시의 우선 청약인데, 이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획된 공공주택 지구인 경우들이 많고, 그중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남양주시와 하남시, 또 인천광역시, 고양시, 부천시, 광명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.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과천시와 안산시에 조성되고 있는데, 이 지구별 면적과 호수에 대한 정보는
이 인터넷에서 이 3기 신도시도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국민들은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, 뭐 이런 또 네. 불만을 많이 쏟아내고 계시는데, 자,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나요? 네,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인데요. 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. 네. 저도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이 부동산 중개료로만 몇백만 원은 쓴 것 같은데요.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는 게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되고 임대를 할 때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내게 되는 거고 이 매매와 임대 가격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가격이 인상되면서 뭐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중개 수수료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이 중개 보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자, 이 공인 중개사들도 이 정액 요율을 좀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이 적당한 또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도 뭐 상당 부분 뭐 개선이 되거나 변화가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2월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주택 중개보수 개선 공고를 했고요. 정부가 이에 맞춰서 이 국토교통부 내부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이 개선 작업을 해왔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번 달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재 발표가 좀 다소 늦어지는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만간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정부 발표 가운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뭐 추가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8월부터 이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될 예정인데요.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. 네.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을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,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동안 분할 취득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지분을 모두 취득을 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주택을 이 크게 구분을 한다면 이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 그리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뭐 어느 쪽 성격의 주택이 되나요?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이 공공주택 영역에서 분양이 되는 주택들이고요. 네. 이 공공주택은 이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공급하는 주택들인데 이게 다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. 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. 네. 공공분양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결국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 되는 거고요. 뭐 초기 자금은 적게 들지만 장기간 지분을 분할 취득해야 하는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자가 덜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분양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 살면서 또 집 한 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즘인데요. 이 그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나 뭐 욕구도 상당히 늘어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공공주택을 임대받거나 분양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포함해서요. 현재 이 가구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 변동을 예측해서 가장 유리한 주택을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.
가장 적은 예산으로 오랫동안 살기에는 뭐 영구임대 주택이 좋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이 주거 조건이 좀 나쁜 편이에요.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 많고, 그리고 최근에 지은 이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가 더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있지만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차이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낙인감이 또 다소 있는 편인데 요즘에는 뭐 이런 주택 정책이 또 다양화되면서 그런 인식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좀 네. 어떤 것 같습니까? 네, 요즘은 그런 낙인감 없이 살만한 이 공공 영역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. 네. 기존 주택 매입 임대나 뭐 전세 임대는 아예 뭐 민연 주택에 그 동네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낙인감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이 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은 주차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이 공공주택에서 이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, 복고 어르신처럼 사실 현재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고 또 장기적으로 또 변동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은 영구임대를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사회적 편견이 좀 낮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의 또 뭐 한 유형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올해 10월 14일부터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위해서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. 네. 다만 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공택지 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있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5년 정도 되고 네. 전매 제한은 최대한 10년 정도가 적용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11월 중에는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시범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투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좀 더 넓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좀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런 또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가 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